알고 나면 도움되는 주역.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건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주로 건이라는 글자의 분석을 통해서 고대인들이 건괴에서 정말로 말하고자 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자를 보면 오늘날 통행본에서 전해지는 주역의 건자는 바로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그 기호는 이렇게 끊이지 않는 세 개의 직선, 즉 양요들로 표시합니다. 즉 건괴는 바로 양을 상징하는 양요들만 세 개가 꽉 채우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우측의 요 글자는 백서주역에 나타나는 건괴의 괴 이름입니다. 백서주역은 전환시기 무덤에서 발굴된 비단에 쓰인 주역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바 있죠. 이 백서주역의 건자는 보다시피 통행본의 건자와 그 글자가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운데 글자가 청화관에 나오는 건괴의 이름입니다. 청화관은 앞서 소개했듯이 백서주역보다 더 이른 시기인 기원전 350년경에 쓰여진 것인데 여기 나오는 건괴의 글자 모양이 통행본과 더 가깝죠. 사실 거의 같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나오는 이 글자는 그 중국 수호지 11호 묘지에서 발굴된 진나라 때 죽간인 수호지간이라는 죽간에 나오는 건자입니다. 통행본에서 건괴의 괴 이름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글자입니다. 그럼 시대순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건자는 여기 청화관에 나오는 건자이고 그 다음이 수호지간에 나오는 건자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괴의 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청화관에 나오는 건자의 본래 바탕이 되는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화관에 나오는 건자의 본래 근문의 모양은 여기 우측에 나오는 간자입니다. 이는 전국시대 초기의 표광종이라는 청동기에 나타나는 근문입니다. 이 간자에서 기역자 모양으로 꺾인 부분이 약간 방향이 틀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청화관에 나오는 건괴와 같은 모양이 되죠. 건괴의 이름과 같은 모양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 돌아간 기역자가 다시 우측 밖으로 나가고 그 아래 세 을자가 붙은 것이 수호지간에 나오는 건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통행본에 나오는 건자의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건자의 근간이 되는 간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자는 크게 두 가지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하나는 깃발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모양의 깃발 기자의 갑골문이고 다른 하나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양자의 갑골문입니다. 즉 간자는 해가 떠오르는 것과 깃발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과 깃발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분분하지만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그 안에 숨어있는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간자의 아랫부분의 글자가 바로 이 양자인데 여기에 그 빛이 퍼져가는 것을 표시하는 세 개의 선이 추가되면 우리가 보통 음양이라고 할 때 양자의 기원이 되는 글자가 됩니다. 이 양자도 또한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요. 일단 이 윗부분의 글자는 해일자입니다. 해를 표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의 글자는 보일 시자 혹은 공교로울 교자입니다. 공교롭다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재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글자를 교자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한 시대에 허신이 지은 한자 해설서인 설문해자에서 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가 펼쳐나가고자 하지만 위에 일자가 상징하는 장애물에 막히는 모양이다. 즉 이는 이 수직선이 위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가로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설문 해자는 간단하게 이 설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자에 대한 해석은 이 설문 해자를 지은 허신의 설을 따르지 않고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허신의 해석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교자의 경우는 허신의 해석이 가장 그나마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교자 위에 또 뭔가 다른 사물이나 표시가 오면 그렇게 장애에 걸려서 막힌 대상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가령 이 교자 위에 그 점 3개가 찍히면 뭔가 소리 같은 것이 막혔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막힌 모양은 소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가 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사실 소리를 나타내는 부호가 이 막힌 선을 뚫고 위로 혹은 밖으로 뛰어넘어 나아갔다고 봐도 되죠. 그 해석이 더 간단하긴 하지만 제가 굳이 이 막힌 선을 뚫고 나아간 것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뒤에 계속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글자는 본래 소리가 나려면 무언가가 부딪혀서 진동을 해야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나아가다 부딪혀서 소리가 나간다는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오늘날의 어조사 호자인데 설문해자, 아까 앞서 소개한 설문에서는 이것을 소리가 위로 떨쳐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어조사로 쓰이게 되면서 본래 소리가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글자는 옆에 입구자를 붙여서 부를 호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해가 추가된 양자는 해가 올라가다가 무언가에 막힌 것을 표시합니다. 사실 이 글자도 이런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의미하는 그런 가로막힌 가상의 선을 넘어서 해가 위로 떠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로 보는 것이 더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앞서 소리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지 않는 이유는 이 개념이 뒤에 나오는 고대인들이 바라본 해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와 매우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가 떴다가 지지 않고 무한정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지상에 내려오는 빛은 점점 적어지고 태양은 별처럼 작아지다가 지구는 점점 어둠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즉 해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땅으로 지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에게 사물을 볼 수 있게 빛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 또한 이렇게 빛이 사물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보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가로막는 것을 의미하는 일자는 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곧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는 무한한 하늘을 넘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니까요. 이러한 고대인의 해에 대한 관점은 뒤에 다시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 혹은 밖으로 뻗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를 나타내는 공교할 교자에 왜 하필 공교하다는 뜻이 붙었을까요? 공교하다는 것은 재주가 좋다, 기술이 뛰어나다와 같은 뜻입니다. 사실 가로막는 장애물과는 큰 연관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 공교하다는 뜻이 붙은 이유는 일단 이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후한시대 설문해자에 대해서 주석을 다룬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청대의 단옥제가 지은 설문해자주입니다. 이 설문해자주를 보면 고문에서 교자는 어조사 우자와 글자를 혼용해서 썼다고 나옵니다.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죠. 또 고문에서는 이런 모양의 글자는 오늘날 써 이자의 원형이 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중국의 학자인 서중서의 갑골문자전에 의하면 본래 땅을 일구는 보습과 같은 농기구나 도구를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구를 쓴다는 것에서 써 이자로 파생이 되고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무언가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사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도구입니다.
즉 도구를 의미하는 글자가 이렇게 서로 혼용되면서 어조사 우자로 쓰이고 이 우자가 또 교자와 혼용되다 보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제주의 의미가 교자에 반영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 오늘날 무수히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고대인들에게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대단한 재주와 기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후대에는 이렇게 교자 옆에 공구를 나타내는 공자를 붙여서 공규할 공자를 이렇게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자도 교자와 본래 관련이 매우 깊은 글자입니다. 이는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자의 아래에 땅을 의미하는 수평선 하나를 그으면 바로 공자가 되죠. 그리고 굳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교자의 공자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왜 교자에 공교하다는 뜻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구를 사용하는 재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엔 만약에 이 글자를 교자가 아니라 보일 시자로 본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봅시다. 여기 보듯이 이 교자와 보일 시자는 그 갑불문이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똑같습니다. 보일 시자의 갑골문자는 그 설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고대의 제사를 지내던 제단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래 요 수직선이 제단의 다리나 몸통 부위이고 위에 수평선이 재물을 올리는 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본래는 교자와 같은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즉 무언가가 특히 해 같은 것이 무한정 위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언젠간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가상의 존재에 막혀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눈에 다시 해가 다음 날엔 다시 보이게 되니까 이런 글자 모양에 보이다는 뜻이 붙는 것이죠. 가령 해가 무한정 나아가면 점점 안 보이게 될 테고 사물도 빛이 그 사물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와야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가령 그 간혹 어떤 갑골문에서는 요 보일 시자의 바닥에 이런 네모난 모양이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하늘을 상징하게 되죠. 이 공구를 뜻하는 공자도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교자 혹은 시자 바닥에 땅을 나타내는 선을 하나 추가한 것입니다. 공자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갑골문에서는 이 한쪽은 직선이 아니라 이런 네모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같은 의미죠. 즉 하늘과 땅을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크게는 음과 양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사실 네모가 땅인지 위에 직선이 땅인지는 좀 판단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이 어떤 글자에서는 이 네모가 위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 경우는 본래 네모라기보단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라미가 더 어울릴 테지만 갑골문에서는 동그라미 모양을 온전히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편의상 거의 네모에 가깝게 그린 경우도 많아서 네모인지 선인지보다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로 경우에 따라 판단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이쪽의 끝이고 다른 하나는 저쪽의 끝이며 각과 음과 양을 상징하고 음과 양의 대표는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이렇게 음과 양이 결합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서 무언가 하나의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긴 장대에 도끼 날을 연결해서 공구를 만드는 것도 음양의 결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문으로 가면서 이 공자의 모양이 자루에 결합된 도끼 날처럼 변하기도 하고 실제로 고대 그 날짜를 기록하는 데 사용했던 그 천간에 바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임도 무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천간지지의 숨은 의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결합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임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자에도 임자가 들어가는데 이 임자의 갑골 문자도 본래 공자와 똑같은 글자였습니다. 다시 시자로 돌아와서 이 후대로 가면서 점점 이 중앙의 수직선 양옆에 양쪽으로 선이 퍼지는 게 나타나는 것은 빛이 하늘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평선 위에 또 다른 작은 수평선이 그어진 글자도 있고, 그래서 결국 후대로 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고정이 되는데, 이 윗부분의 선 두 개는 갑골문에서는 윗상자입니다. 갑골문과 금문에서 윗상자는 위쪽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보다는 주로 위쪽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동적인 움직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윗상자는 이 가로선이 위라는, 즉 하늘이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간다는 뜻도 됩니다. 이는 해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가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래로 빛을 내리는 것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죠. 고대 갑골문에서는 또 이 보일 시자와 주인 주자가 같은 글자로 나온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하늘은 곧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고대에는 왕족의 죽은 조상들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믿고 제사를 올렸으므로 조상 조자나 제사 제자에도 음과 양, 즉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개념의 보일 시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본래 제자나 조자의 본래 갑골문에는 이 보일 시자가 안 들어간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결국엔 시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조자나 제자에서 제물로 고기를 바치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이 시자를 제단의 모양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시자가 제단이라는 기존의 해석은 틀린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고대의 갑골 문자를 분석하다 보면 애초에 추상적인 기호들의 조합으로 지사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한 추상적인 의미가 반영된 사물들의 글자에 그러한 지사자를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시켜서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공구를 의미하는 공자도 본래 음양,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자루와 도끼날이 결합되는 구체적인 무기나 공구의 형태로도 변형이 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본래 지사자로 만들어진 것이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상형의 의미로까지 파생되는 경우는 이외에도 몇 가지 예들이 더 있지만 나머지 예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역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즉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음과 양이라는 부호가 서로 어울려서 또 다른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 추상적인 개념이 효사라는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로 변형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은 단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글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 여러 단어들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주역의 괴상도 하나의 괴나 그 안에 효가 단 하나의 대상으로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 다양한 사물이나 이미지로 변형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괴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도 되고 왕도 되고 단단한 돌도 되고 용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기다란 장대도 되고 빗장도 되는 등 다양한 사물로 변형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단의 경우도 땅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무언가를 바치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추상적인 의미의 교자에서 그것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시자로 변형이 되고 그것이 하늘의 제물을 바치고 복을 내리기를 기원하는 구체적인 사물인 제단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나 조자의
본래 갑골문자에는 앞서 말했듯이 시자가 안 들어간 경우가 더 많았지만 결국엔 이 시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이미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추상적 개념에서 제단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도 반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양자에서 이 아랫부분의 글자를 보일 시자로 보건 공교할 교자로 보건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양자는 해가 하늘 위로 떠올라 아래로 빛을 비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간자의 윗부분에 깃발을 의미하는 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깃발을 나타내는 상형문자입니다. 여기 수직선으로 된 선이 깃대이고 그 윗부분이 깃대 위의 장식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구부러지게 삐져나온 선이 깃발을 나타낸 것이죠. 이 깃발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대 중국에서 깃발의 상징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측에 군대를 의미하는 려자를 보도록 합시다. 이 군대 려자는 깃발의 아래에 두 사람 인자 두 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는 것은 고대 갑골문에서는 친밀할 비자 혹은 따를 종자로 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따를 종자를 이렇게 사람 인자 두 개로 나타내기도 하죠. 이는 고대의 군대의 중앙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지도자를 따른다는 뜻이 되어서 군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깃발로 만들어진 또 다른 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운데 중자입니다. 중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모양의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영역을 표시하는 그 중앙에 그런 구자 모양의 영역 안에 중앙을 관통하는 긴 선을 길게 그려놓은 모양입니다. 즉 가운데를 나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러한 수직선이 깃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3번처럼 한쪽으로 깃발이 서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4번처럼 상하 양쪽으로 깃발이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3번의 경우는 여기 동그라미가 상징하는 영역의 중앙에 세운 깃발이라는 의미가 되고 4번의 경우는 위쪽과 아래쪽 모두에 깃발 표시를 해서 이쪽과 저쪽 모두를 아우르는 영역의 중앙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서중서의 갑골문 자전이라는 책에서 이 중자에 대해 해설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 당란이라는 그 중국의 근대의 갑골문 학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란이 은어 문자기에서 말하길 중자는 깃발의 모양이다. 그 문자에서는 수직선의 중앙에 항상 점을 하나 가 있다. 양쪽에 깃발을 걸어놓아 이런 모양 혹은 이런 모양이 되었고 생략해서 중이 되었다. 중은 본래 시족 사회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깃발이다. 고대에 큰 일이 있어서 군중들을 넓은 곳에 모을 때 먼저 중을 세웠다. 군중들이 멀리서 그 중을 보고 달려왔다. 군중들이 사방으로부터 오니 중을 세운 땅이 중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갑골복사에서 중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뜻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1번 깃발. 중앙에 세우는 깃발로 대중을 모을 수 있고 또한 풍향을 관측하는 것으로도 쓸 수 있다. 2번은 중간. 상하 좌우에 상대되는 중간. 3번은 하루 그 정오죠. 일중이라는 하루 낮의 중앙인 일중. 4번은 어떤 방 안과 같은 궁실. 5번은 사람 이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즉 중은 1차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중앙의 깃발이고 그 상징 의미는 중앙의 지도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의미까지 파생되어 있는 이유는 앞서 군대를 의미하는 려자에서부터 봤고 뒤에 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깃발의 모양이
앞서 소개한 기자나 려자에 가면 마치 천막이나 테트처럼 과장되게 옆으로 나와서 아래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깃발이 지닌 중앙의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중앙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려자를 보면 이 깃발이 천막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범위까지 사람들이 이 중앙을 향해서 따르고 복종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간자의 윗부분의 모양은 이러한 중심과 그 중심이 미치는 힘의 범위를 상징하는 깃발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래의 깃대 부분이 빠지고 깃발이 옆으로 가다가 천막처럼 꺾인 모양이 기역자 모양처럼 변형된 것이죠. 그러면 양자와 간자를 합치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해가 뜨고 지는 중심과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라는 뜻이 됩니다.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란 그 범위를 벗어나선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해가 무한정 높이 떠오르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해가 계속 떠오르기만 한다면 언젠가 태양은 지구에서 너무 멀어져서 지금과 같은 햇빛을 지구에 내려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이미 양자의 갑골문에서도 일부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그 교자에 담겨 있는 의미죠. 그러나 이 간자가 돼서 깃발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양의 의미에 중심이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해는 무한정 위로 떠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떠오르다가 무한한 하늘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땅 아래로 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즉 간자에 나오는 깃발은 해가 넘어가지 못할 한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해는 하늘을 넘어선 나아갈 수 없으므로 간 혹은 건자는 하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지구의 자전, 즉 원운동입니다. 지구의 자전이라는 원운동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지구 위에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데 사람이 여기쯤 오면 해가 뜨는 아침이 되고 여기 오면 정오, 여기 오면 해가 지는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을 지나서 다시 아침이 오고 정오가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또한 공전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공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고 지구는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고 하죠. 그 두 개의 힘이 만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이 힘이 없어진다면 지구는 이 원운동의 궤도를 벗어나서 원래 하려던 직선 운동을 계속하게 되니 태양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태양에서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태양이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가 점차로 멀어져서 점점 작아져 보이다가 더 이상 지구에 빛이 닿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운동의 궤도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도는 것은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가 하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한 교자의 의미와도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의 선에 막혀서 내려가고 빛을 아래로 내려주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깃발이 더해지는 간자는 이렇게 깃대가 의미하는 중심과 깃발이 의미하는 그 중심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의 힘과 그 힘이 미치는 범위는 현대적 용어로 해석하면 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자는 우주 만물의 변화와 운동의 근본이 원운동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반영한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운동의 의미는 해가 뜨고 지는 것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고대인들이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할 때 이 하늘이 둥글다는 것은 우주의 무한함과 우주가 원을 따라 순환하듯이 돌고 도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땅이 네모나다는 것은 지구가 네모나다는 것이 아니라 유한함과 순정적인 속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천원지방도 할 이야기가 매우 많은 내용이라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이 건괴가 하늘을 뜻하는 것은 해가 하늘을 벗어나서 무한정 멀리 가지 못하고 계속 원운동을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운동을 하게 하는 우주 변화와 운동의 중심이 되는 근원적인 힘이 되기도 하므로 건에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힘이 인간에게는 국가의 왕이나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의미로 반영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가장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 태양은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이 태양도 또한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우주의 중심에는 매우 큰 중력을 지닌 블랙홀이 있다고 하죠. 지역에서 바라보는 우주의 중심에 대한 핵심 이미지는 뒤에 해설할 거물 현자에서 또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글자로 돌아와서 이러한 의미로 해가 뜨고 지는 중심이 되는 힘이란 의미의 간자가 되고 그 전국시대의 청어간에서는 간자가 건괴의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여기에 을자가 붙으면서 오늘날 통행본의 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을자의 의미는 다음 강의에서 해설할 것입니다. 건괴의 건자에 이러한 원운동을 유지시키는 힘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비단 이뿐만 아니라 건괴를 대표하는 색인 거물 현자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과연 그럴까?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왜 그런 생각을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들은 아무도 언급을 안 했고 공자, 맹자도 언급을 안 했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앞서 한서윤력지의 문장을 통해서 일부 설명하긴 했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단지 여기 하나의 예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역의 또 다른 곳이나 갑골문과 고대 유물들에서 이와 같은 개념이나 이미지들이 발견되고 그것들이 연관지어질 수 있다면 처음에는 좀 의문시 되던 것들도 점차 확실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뒤에 설명할 거물 현자에서 나타나고 리께와 감께의 해설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너무 성급하게 의문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분명히 수긍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현대 과학적인 내용을 빌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고대인들이 정말로 이런 과학적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가 뜨고 지는 순환을 반복하는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원운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우주의 중심적인 힘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었다는 것이 현대적으로도 새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인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여긴 이미지와 현대 과학이 바라보는 우주의 이미지가 어떻게 공통점을 지닐 수 있는지 보자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앞서 중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하고 다시 건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려자와 중자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근거들을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